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너드 미 연준 부의장의 지명자가 인플레이션 통제는 미 연준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미 상원 의 청문회에서 현재 연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 2%대까지 낮추고 회복을 지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3월 달에 테이퍼링이 종료 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 배경에 대한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변목 현상 등의 영향으로 수급의 불균형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 연준의 물가 상승을 통제하고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를 갖고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총재도 인플레이션에 악화되면 올해 3회 이상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또 발언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시카고 연은총재 또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며 올해 3회 이상 금리 인상을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리치몬드 연은총재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인플레이션에 달려져 있다라고 또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연은총재들에 따른 기준점은 딱 정해져 있죠. 물가 부분은 금리,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 우리 금리 인상의 약간 횟수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라는 측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아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중 일부 중단할 시기라고 언급을 했으며 올해 3월에 금리 인상 단행할 수 있다고 계속 언급을 넣어주고 있네요. 국내 소식으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후 2월 달에 1.25%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쉼 없이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기존의 데이터에서는 고정금리 대비보다 변동금리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저가 꽤 많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고정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돌아오는 파급력이 생각보다 세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4.87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12월 PPI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의 예상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인식 속에 달러와 매수 포지션이 일부 청산되며 전일 대비 소폭 하락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21달러 선의 마감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미국 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저항 등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81.5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는데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오미크론 변이 규제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목적의 매물 출회에 따른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1.25% 인상을 했다라고 해서 상당히 또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랩스에서 RPG9 크로니클에 투자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OCC 청장 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암호화폐 혁신 촉진의 역할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산업에 대한 규제가 혁신을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 분야에 대한 혁신이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중에는 좋지 않은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은행 규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즉 이 말의 의미는 스테이블 코인의 은행 기준을 맞춰갖고 우리는 좀 할 것이다 라는 게 이 뒷부분에는 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느 시점에 할 거냐, 시장이 안 좋을 때 할 거냐, 앞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했었을 때 해줄 거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곧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과거에 신혼국 통화 가치가 생각보다 그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의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쭉 이동을 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고 스테이블 즉
어떻게 보면 달러와의 딸은 1대1 기준으로 좀 맞춰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죠. 네. 일단 USDC는 생각보다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 뒤에 또 데이터를 좀 봐야지 알 것 같고 현재까지로는 테더 상황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기업 어음의 부채 부분이 어느 정도 또 부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이 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우리한테 좀 타격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비중을 높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테더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또 미국에 따른 규제 부분에 또 걸림돌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기사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급락하는 터키 리라와 같이 터키에서 급증한 암호화폐 투자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커졌죠. 이거는 단위가 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5조 원 정도 규모로 이렇게 거래가 되어가고 있고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 대비보다는 오히려 스테이블 쪽에 따른 그런 자금으로 이동이 많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과거에는 이제 코인 쪽으로 좀 가자 이 변동폭 그래도 상대적 대비 좀 괜찮으니까 그러다가 폭락이 좀 더 커지니까 이것 봐라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따른 그 요지를 또 재발견해서 그쪽에 따른 인기도가 매우 높아지니 나머지 나라들도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스테이블 쪽을 많이 찾게 될 것인데 왜 그러냐면 상대적 대비 가치가 좀 덜 빠지니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깊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따른 측면도 국내인들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세계인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스테이블이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지 거기에서 관심이 좀 더 있고 좀 더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다른 코인에 투자를 좀 해볼까? 그쪽 컨셉과 그쪽 플랜에 따라서 이쪽에서 뭐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이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 정작 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관심도가 그렇게 높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계속 제가 주장을 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금리 인상 시즌에 가까워질수록 아마 비슷한 시점에서 아마 적절한 규제를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처먼드 연은 총재가 리테일 CBDC 미국 상황에 좀 맞지 않는다. 개인이 예금할 수 있는 CBDC 제공하는 게 미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 달러와 이외 암호화폐를 쓸 것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 꼼꼼하게 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는데 통화 정책 어차피 나중에는 먼 뒤에 가서는 제로 금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으니 어떤 다른 루트를 뚫어놓고 연구해놓고 그걸 테스팅하고 실험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올해 나오는 CBDC 연준의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컨셉으로 어떠한 루트로 어떠한 사회 시스템 설계를 경제적으로 좀 풀어나갈 것이냐가 전 매우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대충 보면은 얼추 그려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행객이 암호화폐 선호도가 매우 높고 여행 업계 또한 암호화폐 결제 수용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여전히 완화적이다. 그러니까 더 올릴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재명 씨가 국내 ICO 허용론이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 가면 이쪽에서 좋은 소리 하고 저쪽 가면 저쪽에서 좋은 소리 하고, 원래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똑같습니다. 이분한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팩트를 이야기를 하면 이게 실행에 옮길 때까지는 이것에 따른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딱 되어야지만 우리한테 좋은 거지,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유해해줬지, 세금을 다른 측면에 있어서 주식과 동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소리는 또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딱 해버리고 끝내버렸죠. 나는 확실하게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요거는 빼고 이것만 해줬다라는 게 되게 한국말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고요. EIP 1559 도입 후 발행된 이더 68% 소각 7월에 디플레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7월 이더 1과 이더 2의 합병을 위한 하드포크가 적용되면 발행량의 90%가 감소해 이더의 디플레이션이 돌입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이는 이더리움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승의 촉매제가 될 거 아니겠냐 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USDC가 이더리움에서 유통되는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으로 등극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 흐름은 1086억 달러이며 이중 ERC20 USDC 유통량은 398억 2900만 달러, 그리고 ERC20 테더 부분은 398억 2800만 달러이다. 100만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테슬라가 다른 암호화폐 말고 오직 도지 결제만 받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 테더가 사법당국 요청에 따라 세계 주소 1억 6천만 테더를 동결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확인 요청에 테더는 이메일을 통해 계좌 동결은 사법당국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더에 저는 약간 좀 불만이 있는 게, 자기네들이 좀 더 투명하게 보여줄 건 좀 보여주고 행사할 거 행사해줘야 되는데, 항상 무언가 좀 찜찜하게 나가는 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그 다음으로 솔라나가 블록체인 산업의 비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는 또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확장성과 편리함에 따른 측면입니다. 장점이 1초 안에 6만 5천 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빠른 속도 부분과 확장성 부분에 따른 언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좀 밝게 보여진다라는 언급이 좀 있었고요. 비트코인 금지한 중국 NFT를 키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누가 이야기를 했냐, 데이트 테크놀리지 CEO가 NFT 비트코인 가상자산과 함께 사용되지 않는 한 중국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 퍼블릭 블록체인이 금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BS에는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NFT 전용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지만 또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올해 10만 불 돌파할 것이다. 포브스 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각에선 비트코인 붐이 거품이라고 우려를 하지만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팩트에 따른 설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포브스가 22년도 블록체인, 가상자산, 디파이, NFT 10가지 예측 공개를 좀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토스증권 MTS가 정식 개시가 곧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북한이 지난해 4억 달러 규모의 해킹 세탁 수법을 고도화시켰다 라고 해가지고 여전히 코인판 수익도 잘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돈도 잘 지켜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한 약속의 두시님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메디블록 장기 투자자인데 자기가 직접 글을 남겼던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내가 장기 투자하는 이유는 일단 생성하는 DX과 상호하는 TX가 존재하는가? Yes. GitHub가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Yes. 이 부분에 따른 측면에 약간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과 개인 의료 데이터가 병원이나 플랫폼에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개인의 정보에 대한 가치 플랫폼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 개인의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코인이다.
그래서 웹 3.0 관점으로 보고 되면 누군가 해야 되는 파트인데 그게 이 메디블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보게 되면 테더민트 기반의 플랫폼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의료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자리도 안착화될 것 같고, EMR 프로그램은 메디패스와 닥터 팔레트가 나와 있지만 향후 다양한 의료 관련 DApp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미 내년도에 의료 데이터 거래, 이거는 이제 마이데이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 거죠. 그 다음으로 지금의 국내 시장에서만 집중하고 있지만 내년, 내후년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약간의 갸우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출은 할 수는 있되 생각보다 개인정보권 측면이 좀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과 어느 병원에서 의료 데이터의 표준 규약을 지키고 있다면 연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플랫폼이 강력하다라는 주장을 또 내비치고 있었고요. 자녀가 발행한 NFT 부모가 고가에 매입하면 증여가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극단적으로 자녀가 NFT에 대한 부모가 이를 고가에서 매수해서 상속 증여세 문제없이 자산을 물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사망할 경우 이를 유상훈으로 상속해 줄 수 있는가? 극단적으로 가상자산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었을 경우에는 상속 문제도 불거질 수가 있다. 제공업자들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딴 거 안 하고 있죠. 오로지 그냥 돈놀이에 그냥 빠져 살고 있습니다. 활용한 유언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한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뒷받침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도 NFT 부분은 초입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누군가 룰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아니면 이 NFT에서 약간 영향력 있는 그런 쪽에서 좀 단합보다는 어느 정도 뭉쳐가지고 우리 이런 기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지금 중구난방 생기는 것보다는 전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게 했었을 때는 또 자유화와 또 표현과 그런 걸 또 억압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또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손해율을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보유 비율이 높은 국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베네수엘라 순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인구 비율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는 케냐, 남아공, 나이지리아, 가나 순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보유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암호화폐 보유 비율이 높은 인구 비율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는 여기였고요. 전 세계 암호화폐의 보유 비율이 높은 국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베네수엘라 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종로에서 해시마스크, 스페이스 아트, NFT 오프라인 전시회 부분을 뭐 한다라고 하는데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엘살바도르도 일단 물렸다라고 합니다. 네. 평균 가격대가 5만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뭐 생태계 조성하고 산업단지 구성하면 이런 거 금방 뽑죠. 예.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또 말씀은 기다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매수의 타이밍에 타점을 딱 맞춰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약간 조급하지 말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고, 그리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좀 알아보고 그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뭐 결혼을 좀 해야 되겠다,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또 선망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다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뭐 시켰습니까? 안 시켰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능동적으로 이 상대방의 이성을 더 만나고 싶어서 자동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투자는 왜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네, 그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약간의 편법을 좀 쓰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운이 따라주면은 부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일반화 형태로 좀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 보이지 않게끔 자랑 속에 저 뒤에 가서는 미친 듯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페인처럼 맨날 게임 하는 그런 만큼, 또는 업무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앞에 나와서 자랑하고 막 나 돈 벌었어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다 연구하고 다 그런 짓까지 다 한 뒤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진짜 운으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 눈꽃만큼이거든요. 그리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저는 존경을 합니다. 예, 왜냐면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 그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자기가 나오는 그런 타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림, 그리고 내 시드가 녹지 않을 만큼 적절한 긴장감, 이런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코로 밥을 먹는지 입을 눈으로 밥을 먹는지 그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좀 미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그 노란 닭지만 아니면 외환딜러의 삶이라고 해가지고 다큐멘터리가 나왔던 게 몇 개가 있고요. 트레이더의 삶이라고 해가지고 2000년도 한 중반 때나 뭐 만들어졌던 영상들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큐화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그분들 진짜 돈 미친 듯이 잘 벌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그 삶의 질이 그렇게 높냐, 등가 교환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기존의 본업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부업으로 이것으로 좀 성공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도 약간의 미쳐서 갈 필요성이 있어요.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꼰대 같겠지만 새해가 됐기 때문에 약간의 목표적인 의식, 그리고 뚜렷한 계획, 이런 거 더 정확하게 잘 잡고 몸에서 아니, 몸과 마음이 약간의 흐트러지지 않고 확실하게 본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 어, 명확하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또 퍼지기 시작하고 나약해지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좀 더 도전적으로 약간 자극을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이 되면 누가 이렇게 막 조언해 주거나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듣기 싫은 소리 좀 주변에 많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인 거지. 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이 결코 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주고 나의 단점을 계속 찝어주면서 더 성장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을 좀 주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절히 그렇게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또 말이 또 길어졌네요. 또 뭐 이런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또 1월달 10월밖에 안 됐는데 요 시점에서는 한 번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만큼 나태해지고 싶고 좀 쉬고 싶고 좀 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그래요. 근데 항상 똑같이 거의 AI 끝처럼 계속 그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뒤에서는 영상을 올려놓고 또 자료 막 확인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맨날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맨날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항상 겸손함을 놓치지 않고 오래 있었을 때도 최소한 수익률 어느 정도 마이너스 되지 않게끔 관리하고자 해서 그런 컨셉안과 계획안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이고 저 또한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맨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 다 공개를 해서 알려드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작년에는 약간 좀 힘들었겠지만 올해는 다시 그 마음 절대 잊지 말고 그리고 항상
투자할 때는 겸손하고 그런 형태로 만약 하게 되면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성과 나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성투하시자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